안녕하세요. 향기책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공정, 공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립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한지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샌델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다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능력주의의 전제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며 우리에게 신선한 화두를 던집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우리의 계층을 비유하듯이 이미 우리는 태생부터가 공정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 어떤 기회를 똑같이 제공한다고 해도 결코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사교육, 부모의 태도, 영향 등에 따라 그 불공정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부의 세습을 의미합니다. 샌델은 이러한 사회를 질타하면서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능력주의의 부산물인 도덕심까지도 지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몫을 자신에게 돌리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질타하는 모습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도덕심 말입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학벌주의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한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 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나는 처방을 마련해 주었다. SAT, ACT 등의 표준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스 로펌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입시험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주는 대가로 7만 5천 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 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일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예일대 축구 감독에게 그 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은 서던 캘리포니아대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에게 돌아갔고 하위 50%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응해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해왔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 시간을 넓혔다. 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창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소득 기준 하위 5분위 가정 출신자는 20명 가운데 1명만 상위 5분위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폭발적인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상승을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명문대학들은 한때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에 걸림돌이 되었던 인종, 종교, 성, 민족 등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SAT는 계층과 가문이 아니라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 귀족제로 굳어져 가고 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 3분의 2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장학금과 기타 지원책이 후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도 되지 않는다. 하버드와 그 밖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소득 상위 1%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어느 순간 성공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해 모두가 특권층 자녀와 공평하게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해보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이룩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보자. 물론 그런 사회는 이룩하기 어렵다. 차별 극복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족제도는 모든 개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는 계획을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부유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리함을 차단하기란 쉽지 않다. 부의 대물림만이 아니다. 그 경우라면 강력한 세금이 해답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부모가 일상적으로 자녀에게 주는 도움이다. 최선을 다하더라도 가장 포괄적인 교육체제 하에서라도 가난한 집 아이가 풍부한 관심, 자원, 인맥을 갖춘 집안의 자녀와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해졌다고 치자. 모든 아이에게 학교에서, 작업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경쟁하는데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진 셈일까? 비록 완벽하게 실현된 능력주의라 해도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는 이유가 있다. 먼저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에 있지 평등에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단지 부자의 자식과 빈자의 자식이 장기적으로 능력에 근거하여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볼 뿐이다.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그들의 능력과 재능의 소관이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특권에 따라 억지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위로 올려질 수 없어야 한다.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다리의 단과 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문제가 안 된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는 그 자체로는 능력주의의 반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능력주의적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능력주의 옹호자들은 그렇다고 말한다. 모두가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나온다. 문제는 모두가 같은 지점에서 경주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훈련, 교육, 영양 등등에 똑같이 접할 수 있느냐다.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이 주장의 타당성은 재능의 도덕적 지위에 달려있다. 요즘 공론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회적 상승 담론을 돌이켜보자. 정치인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배경의 사람이라도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체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재능이 우리 운명을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이 가정에 의문을 제기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가 이런저런 재능을 갖게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행운의 결과다. 그리고 행운에 따른 혜택은 내게 당연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능력주의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혜택을 누릴 당연한 자격은 없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행운, 가령 특별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르게 보아야 하는가? 내가 만약 복권을 사서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그 행운에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노다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의 성과라고 주장한다면 어리석게 들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권을 샀는데 꽝이었다면 나는 실망하겠지만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을 놓쳤다며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재능을 후하게 보상하는 사회에 산다면 그건 역시 우연이며 내 능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또한 행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르브론 제임스는 매우 인기 있는 스포츠인 농구를 하며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탁월한 운동 재능을 가진 것 말고도 르브론은 그 재능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해주는 사회에서 산다는 행운을 누린다. 그가 잘할 수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음은 그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가령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처럼 농구 선수가 아닌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사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가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라면 어떤가? 팔씨름 세계 챔피언은 르브론의 농구 능력만큼 귀한 재능을 팔씨름이란 분야에서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팔을 테이블에 내리꽂는 걸 보고자 돈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음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능력주의 신념의 매력 대부분은 우리 성공은 우리 몫이라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제판이 평평한 운동장이며 특권이나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운명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 능력에 따라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는다. 이것은 해방을 약속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수성가하는 인간, 운명의 설계자, 삶의 주인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만족스러울 듯하다. 각자에게 그 몫을 준다는 고전적인 정의가 경제에 응답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이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인식하면 이러한 자수성가의 그림이 복잡해진다. 그것은 편견과 특권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능력주의 신념에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 재능과 천분이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비롯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실수이자 자만일 것이다.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의 옹호자들은 노력과 수고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고 답할 것이다. 그들은 고된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의 대가를 누릴 자격이 있고 그 성실함에 대한 찬사를 누려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진실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노력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음악가라도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만큼 훌륭해질 수 있다. 가장 천부적인 운동선수라도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해야 올림픽 팀에 낄 수 있다. 그렇지만 비록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도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기란 드문 일이다.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거나 NBA 농구 스타가 되려면 고된 훈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르브론만큼 열심히 연습하는 농구 선수는 많다. 그러나 코트에서 그와 같은 기량을 보이는 선수는 많지 않다. 내가 밤낮으로 수영 연습을 한들 마이클 펠프스보다 빨리 헤엄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주자로 여겨지는 육상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는 훈련 파트너인 요한 블레이크가 자신보다 훨씬 열심히 훈련한다고 밝혔다. 노력은 다가 아니다. 능력주의가 노력과 수고에 대해 강조하는 건 적절한 조건에서는 우리 스스로 성공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또한 경쟁이 정말 공정하다면 성공은 미덕과 연결된다는 생각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켜 경쟁하는 사람은 받을 자격이 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싶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천부적 재능과 유리한 배경의 문제는 능력주의 신념의 소유자를 당황스럽게 만든다. 그것은 노력만으로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에 의혹을 제기한다. 이렇듯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노력과 수고의 도덕적 중요성을 한껏 강조한다. 이러한 왜곡은 종종 올림픽 TV 보도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런 보도를 보면 해당 운동선수가 이룬 스포츠상의 위협은 별로 다루지 않는다. 대신 그 선수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한 눈물 빼는 이야기, 그가 뛰어넘은 장애물, 부상이나 어려운 유년기, 고국의 정치적 혼란 등의 악조건을 극복한 성공담 등등을 한껏 늘어놓는다. 이는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이 현실에 펼쳐진 사회적 상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나 스스로도 나의 하버드 대학생들에게서 그런 과장된 인식을 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뛰어난 재능과 유복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자신은 노력과 수고 덕분에 하버드에 입학했다고 입을 모은다. 능력주의의 이상이 재능의 우연성을 외면함으로써 또한 노력의 중요성을 과장함으로써 도덕적 흠을 갖는다면 과연 다른 어떤 정의 개념이 대안일 수 있는지를 따져볼 때다. 성공에 대한 태도. 겉보기에 경제적 성공에 대한 롤스의 반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성공한 사람을 낮추고 불우한 사람을 위로하는 듯하다. 엘리트가 갖는 능력주의적 오만에 일침을 하고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나의 성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믿으면 그런 행운을 남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지 않겠는가? 요즘은 이러한 마음이 드물다. 성공한 사람들의 겸손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삶에서 통 드러나지 않는다. 포퓰리즘의 반격에 있어 하나의 불씨가 된 것은 노동계급 사이에 널리 퍼진 엘리트가 우리를 깔본다는 인식이었다. 오늘날 학력에 대해 널리 퍼진 의식, 전문 직업인들이 블루컬러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태도 등을 사회 규범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 잘못이다. 명예와 인정의 문제는 분배적 정의와 결코 깔끔하게 분리될 수 없다. 이는 특히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할 때 내가 너희를 후원해준다 식의 자세가 은연중 깔려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때때로 그런 태도는 직접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철학자인 토머스 네이글의 글에서처럼 말이다. 인종과 성적 부정의가 감소한 지금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 사이에 큰 부정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들은 노력에 비해 다르게 보상받고 있다. 스마트한 사람과 우둔한 사람이라는 문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해준다. 우리가 서로의 운명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본 롤스의 민주적 감각과는 한참 동떨어진 채 네이글이 쓴 그 문구는 일부 복지국가 자유주의가 빠지기 쉬운 능력주의적 오만의 민낯을 드러낸다. 돈 따라가는 SAT 점수. SAT는 수학 능력이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타고난 지능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대로 SAT 점수는 응시자 집안의 부와 매우 연관도가 높다. 소득 사다리의 단이 하나씩 높아질수록 SAT 평균 점수는 올라간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이 격차가 특히 크다. 부잣집 출신으로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 기록할 가능성은 5에 하나다. 가난한 집 출신은 그 가능성이 50에 하나다. 또한 고득점자들은 그 부모가 대학학위 소지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일반적인 교육상의 유리함을 넘어 특권층 자녀의 SAT 점수는 사설 모의시험 코스나 가정교사 등에 의해 쑥쑥 올라간다. 고소득과 고학력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은 배경이 불우한 가정 출신 학생들보다 온라인 모의시험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었다. 그 결과 특권층 자녀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의 점수 격차는 더 벌어져 버렸다. 코넌트에게 적성시험이나 IQ 테스트는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민주적 수단이었다. 그런 시험 성적은 그 이전에 받은 교육 수준이 나쁘거나 고등학교 성적이 좋지 않거나 하는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본 것이다. 그래서 그는 SAT를 이용해 장학생을 선발하려 했다. 아마도 그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SAT 점수보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더 요긴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놀랐으리라. 시험 성적과 내신 성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수학 능력의 확실한 지표인지는 복잡한 문제다. 3분의 2에 이르는 학생들은 두 가지가 함께 높거나 낮다. 그러나 SAT 점수와 고등학교 내신이 서로 어긋나는 학생들의 경우 SAT 점수를 중시한다면 특권층 자녀에게 유리하고 불우한 가정 자녀들에겐 불리해진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어느 정도는 집안 소득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SAT 점수는 그 연관성이 더욱 크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오랫동안 위원회에서 주정해온 것과는 달리 SAT는 과외를 통해 점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설 과외를 받으면 분명 성적이 오른다. 그리고 그 점수를 높일 편법과 꼼수를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상처 입은 승리자들.
고등교육의 승자 독식형 재선별은 두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 자녀를 압도적으로 많이 뽑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승자들에게도 피해를 남긴다. 별 문제나 말썽 없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과거의 세습적 엘리트와 달리 새로운 능력주의 엘리트는 힘겨운 투쟁을 거듭해야 높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극성 학부모의 등장은 능력주의적 경쟁이 과열된 시기와 일치한다. 사실 부모 노릇하다 라는 단어는 1970년대에 와서야 동사로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자녀가 공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부모의 책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던 때다. 어느 흥미로운 연구에서 경제학자인 마티아스 데브케와 파브리치오 질리보티는 과보호 학부모의 등장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다. 그들이 정의한 표현으로는 과도하게 개입하고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며 통제적인 육아 방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널리 퍼진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런 부모 노릇은 불평등이 증가하고 교육으로 인한 보상이 커진 데 따른 합리적 대응이었다. 비록 여러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부모의 개입이 심해지긴 했으나 가장 심했던 곳은 불평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곳이었다. 가령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였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장벽을 허무는 일은 좋다. 누구도 가난이나 편견 때문에 출세할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좋은 사회는 탈출할 수 있다는 약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상승에만 집중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의 강화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사회적 상승에 보다 성공적인 나라라도 상승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를 공동체 구성원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능력주의적 학력이 없는 사람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종종 기회의 평등의 유일 대안은 냉혹하고 억압적인 결과의 평등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이 있다. 막대한 부를 쌓거나 빛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고상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평등이다. 그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일에서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하며 널리 보급된 학습 문화를 공유하고 동료 시민들과 공적 문제에 대해 숙의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임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서사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조국에 바치는 송가를 썼다. 이 책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가 그 책의 결론부에서 처음으로 쓴 문구는 모두가 알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 우리 시대에서 돌아보면 그가 말한 아메리칸 드림이란 우리가 쓰는 사회적 상승 담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버리기 쉽다. 그러나 애덤스가 미국은 인류에게 내려진 독특하고 유일한 선물이라고 쓴 까닭은 그 꿈이 그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낫고 더 부유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역량이나 성취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지 자동차나 높은 급여에 대한 꿈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뭔가를 최상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리고 태생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으로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질서의 꿈이다. 민주주의와 겸손. 우리는 오늘날 조건의 평등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다. 계층, 인종, 민족, 신앙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은 얼마 없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40년 동안 시장 주도적 세계화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면서 우리는 제각각의 생활 방식을 갖게 되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 마주칠 일이 없다.
우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살고 일하며 쇼핑하고 논다. 우리 아이들은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닌다. 그리고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기가 일을 마치면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자신이 그 성공의 대가를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도 다 자업자득이라고 여긴다. 능력주의는 처음에 매우 고무적인 주장으로 출발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으면 신의 은총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주장 말이다. 이런 생각의 세속파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유쾌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 운명은 우리 손에 있고 하면 된다 라는 약속 말이다. 그러나 이런 자유의 비전은 공동의 민주적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서 눈을 돌리도록 했다. 공동선의 두 가지 개념을 되새겨보자. 하나는 소비주의적인 공동선, 다른 하나는 시민적 공동선이다. 공동선이 단지 소비자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조건의 평등은 고려할 게 못 된다. 민주주의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경제일 뿐이라면, 각 개인의 이해관계와 선호의 총합 차원의 문제라면 그 운명은 시민의 도덕적 연대와는 무관할 것이다. 소비자주의적 민주주의 개념에 따르면 우리가 활기찬 공동의 삶을 영위하든 우리와 같은 사람끼리만 모여 각자의 소굴에서 사적인 삶을 살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공동선이 오직 우리 동료 시민들이 우리 정치 공동체에는 어떤 목적과 수단이 필요한지 숙려하는 데서 비롯된다면 민주주의는 공동의 삶의 성격에 무관심해질 수 없다. 그것은 완벽한 평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 온 시민들이 서로 공동의 공간과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다른 의견에 관해 타협하며 우리의 다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공동선을 기르는 방법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향기책방이었습니다.